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0년 만에 찾아온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의 해돋이 명소에는 새해 첫 일출을 보며 소원을 비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는 불변한 입장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든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북한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 주민들에게 육성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김 위원장의 답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4%, 차기 대권 지지도 1위는 이낙연 총리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마지막 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일출을 보러 섬에 들어갔던 40대 여성이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부산에선 승합차가 주택 옥상으로 떨어지는 등 새해 벽두부터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2019년 첫 해돋이 보셨습니까? 떠오르는 첫 해를 보기 위해 해맞이 명소에는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올해 가장 먼저 태어난 아기부터 첫 차의 출발까지 황금돼지의 첫 순간순간을 이혁준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아침 7시 31분. 바다와 맞닿은 하늘이 붉게 타오릅니다.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울산 간절곶의 해돋이를 두 손 모아 바라봅니다. 30만 명이 찾은 포항 호미곶. 칼바람을 견디며 기다렸던 사람들은 장엄한 광경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황금돼지를 맞이해가지고 더욱더 가족이나 모든 분들이 좀 발전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합니다. 모두가 숨죽인 분만실. 자정이 지나자 새해 첫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집니다. 1월 1일 0시 0분에 딸 2.93kg입니다.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고 이쁘고 현명하고 저도 이제 늦은 나이에 첫 아이를 낳게 됐는데요. 나와서 품 안에 안은 것만으로 되게 기쁘네요. 아직 어두컴컴하지만 첫 지하철 새벽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대박나는 2019년을 꿈꾸며 활기차게 문을 엽니다. 장사가 잘 돼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선 수출품을 실은 화물기가 힘차게 비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뒤로하고 희망찬 첫 순간들로 기해년 새해가 활짝 열렸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2019년은) 돼지의 해, 그것도 황금돼지의 해라고 하죠. 돼지는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올 한 해 모두가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서울 한 광장에 10m 크기의 커다란 분홍빛 돼지가 세워졌습니다.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돼지 조형물을 사진에 담아보는 시민들. 가슴 속 소원도 적어봅니다. 2019년 나는 행복한 돼지라고 적어주네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부터 12지신 중 12번째인 돼지는 잡기를 몰아내는 상서로운 동물로 통했습니다. 지저분하다는 선입견과 달리 돼지의 IQ는 75에서 85로 4살 아이의 지능과 비슷하고 청결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충분한 사육 공간이 제공되면 돼지는 잠자리와 배변 공간을 구분할 정도로 청결하고 올해 환갑을 맞은 1959년생 돼지띠들은 황금돼지의 해가 남다릅니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로 이발소에서 돼지 그림을 보고 돼지 저금통에 저축하며 부자의 꿈을 키웠던 기억이 나섭니다. 기해년 하면은 오행으로 토를 의미하는 해다. 근데 토의 색깔은
바로 황금을 의미하듯이 누런 색깔을 얘기합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의 해. 시민들은 넉넉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육성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재를 풀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며 경고도 했습니다.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오전 9시부터 30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신년사를 방송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 북한 주민에게 육성으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우선 대북 제재부터 완화하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녹화된 신년사 영상에서 북한 문제에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en you look at North Korea. We're doing really well. Rockets aren't being fired, missiles aren't being fired. We're in no rush. 북한이 대화와 경고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면서 다시 미국에 공을 넘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아무런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하라고 했는데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하고 미국과 같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 쪽에 숙제를 던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준비됐으니 너네가 알아서 해봐라는 거죠. 주진희 기자입니다. 남북관계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크게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거지. 모두 어려운 제안을 한 겁니다. 먼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되려면 대북 제재 해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북한이 몰수 조치한 우리 기업인들의 자산도 돌려줘야 하지만 관련 언급은 없는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가서 제재를 해제받지 않으면 한국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한국 정부의 참여를 일종의 압박을 해오는 그런 모습을. 또 지난해 남북미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잠정 유예 혹은 축소로 공감대를 이루었었는데 이번엔 중단이라는 더 나아간 주장을 한 겁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일종의 한미 간의 갈등 요인으로 이렇게 부각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부에게 쉽지 않은 숙제를 줬다고 분석합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인민복이 아닌 양복 차림에 강당이 아닌 집무실 1인용 소파에 앉은 김정은 위원장. 올해 신년사는 그야말로 파격이었습니다.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듯합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자정을 알리는 시계와 한밤의 노동당 본부청사 건물. 신년사 발표를 위해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가 집무실로 들어선 김정은 위원장은 가운데 작은 테이블 옆 1인용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무실 벽면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걸려있고 다른 벽에는 책과 서류들로 가득합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당, 군, 정 간부들이 운집한 강당에서 여러 대의 마이크를 세워놓고 연설했던 신년사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집무하고 있는 노동당 공간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이제 개방적인 이미지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눈에 띄고 양복을 입었죠. 그래서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지도자 이미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 등등이 좀 보여진 이번 신년사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를 보고 읽던 모습도 상대방에게 얘기하듯 전했는데 카메라 앵글이 잡히지 않는 곳에
프롬프터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30분간의 신년사에서 발언을 시작할 때 시계가 0시 5분이었다가 끝날 때쯤 55분을 가리켰던 것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녹화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옷차림, 표정, 자연스러운 대화, 메시지만큼이나 파격적이었던 형식. 신년사부터 바뀐 2019년, 북한의 변화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첫 공개 활동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안궁전을 참배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는 설맞이 축하 무대가 열렸는데 불꽃놀이에 드론까지 동원하는 등 아주 화려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해 자정 무렵 평양 금수산 태안궁전을 방문하며 올해 첫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금수산 태안궁전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연초와 주요 기념일에 가장 먼저 찾는 곳입니다. 양복에 넥타이까지 차려입은 김 위원장은 김영남, 최룡해 등 당정 간부들과 함께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와 영생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시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듬해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정초에 이곳을 찾았지만 작년에는 주요 간부들만 참배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참배에 동행했던 부인 리설주 여사는 이번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김일성 광장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대규모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형형색색 레이저에 드론까지 등장해 평양의 밤하늘을 더욱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부터 새해를 기념하는 불꽃놀이를 하고 있지만 무대까지 설치하며 대대적으로 행사를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환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러한 김 위원장의 의지는 한반도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평화가 한 분 한 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을 빛낸 의인 6명과 아침 7시 남산 국립극장을 출발, 산행으로 팔각정에 도착해 첫 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는 황금돼지해라 그러죠. 여러분 가정마다 또 여러분 직장에도 또 기업에도 우리나라에도 풍요와 복이 가득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 홍천화재 당시 헬멧이 녹는 상황에서 아이를 구한 홍천 소방대 등 10명과 통화했습니다. 특히 올해 100세를 맞은 이무철 애국지사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올해 이 3.1운동 100주년이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존해 계신 우리 독립운동 지사로서 좀 감회가 어떠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신년사를 통해 긍정적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분석한 청와대는 조만간 문 대통령의 화답이 담긴 친서를 작성해 김 위원장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김 위원장의 답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가 영향을 미친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0.4%로 부정평가를 앞섰습니다. 먼저 이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에 대한 국민 여론은 비교적 우호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2%가 찬성 의견을 보였고 반대는 찬성의 절반 수준인 26.2%에 그쳤습니다. 찬성 응답은 40대에서 반대는 50대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비교적 진보 또는 중도 색채가 짙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주, 전라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고 보수의 고장인 대구와 경북에선 낮았습니다. 저는 찬성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가면서 같이 서로 간에 좀 더 가까워지는 바람이. 여론조사 기간 중에 연내 답방을 아쉬워하는 김 위원장의 친서가 도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0.4%를 기록해 부정평가 41.9%를 앞섰는데 가장 잘한 일로 대북관계 개선이 꼽혔습니다. 소통과 공감 능력, 적폐 청산과 개혁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민생경제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점으로 민생과 고용 악화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이 38.6%로 선두였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순이었습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최근 이뤄진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전 총리가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두 사람이 양자 대결을 벌이면 어떻게 될지 알아봤습니다. 오태훈 기자입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가장 선호하는 인물이 누군지 각각 물어봤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9.2%로 1위를 차지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그 뒤를 바싹 쫓았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선두에 올랐고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순이었습니다. 유 전 대표는 정치 성향이 중도와 진보적인 층에서 다른 보수 후보들에 비해 높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가급적 빨리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수의 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겠고. 하지만 보수와 진보 진영 통틀어 선호도를 물어봤더니 이 총리가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황 전 총리가 다시 2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총리와 황 전 총리가 양자 대결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론조사 결과 이 총리가 40.4%를 기록하며 24.5%를 기록한 황 전 총리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진보 후보와 보수 후보 가운데 차기 대선 지지 후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0%가 넘는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국회의원 수를 확대하는 것에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으로 관심을 모았던 선거제도 개혁. 우리 국민은 아직까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입 찬성이 23.9%로 21.5%의 반대 의견을 근소하게 앞섰지만 모르겠다는 응답이 54.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을 달더라도 10명 중 7명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중에 또 자기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강력히 반대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의원내각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43.2%로 긍정의 2배를 넘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6.4%였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73.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2018년 마지막 날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남성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동기는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병원 밖에서부터 30cm가 넘는 흉기를 소지하고 간 것부터가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 강북의 한 대형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에 찔려 응급처치를 받다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큰 칼인데, 식칼? 이게 과도가 아니고 그 가정에서 쓰는 칼이죠. 살해 피의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30살 박모 씨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범행은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선 진술을 수차례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3년 전 강북 삼성병원에 조울증으로 입원했고 이번엔 1년 만에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소지품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의 지인을 조사하는 등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피의자 박 씨는 흉기를 갖고 태연하게 병원을 찾아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국회를 통과한 법에 따르면 응급실만 의료인들에 대한 폭행을 막을 뿐 일반 진료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한 남성이 팔꿈치로 의사의 얼굴을 때리더니 쓰러진 의사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의사는 코뼈와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바로 한 달 뒤 응급실 폭행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무언가를 손에 들고 의사에게 다가간 한 남성이 갑자기 뒤통수를 내려칩니다. 의사는 두피 동맥 파열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응급의료 방해 신고 건수는 한 해 900건에 육박하며 응급실은 이미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린 지 오래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료실마저 범행 장소가 되면서 의료계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가 없고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병원을 찾는 시민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 병원에 가는데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사건 당일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진료실 콜벨이 작동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병원 전반에 대한 안전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응급실을 넘어서 일반 병동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상해 등의 사건에 대한 가중 처벌을 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응급실 폭력에 가려져 있었을 뿐 진료실도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국 수석은 첩보 수집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 발언을 들은 김태호 전 수사관이 무슨 소리냐며 발끈했습니다. 조 수석의 발언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마지막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국 민정수석. 조 수석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이 과거 정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첩보 수집을 해왔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임용 초기 과거 정부 특별감찰반 활동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첩보 수집에 대해서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이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은 조 수석의 발언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수사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16개월간 근무하면서 경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진 임용하려던 것으로 하루 정도 주의받은 게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수사관의 통화 내역과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조만간 김 수사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기재부가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박은 없었다고 해명했죠. 그러자 다시 신 전 사무관이 차관보와 나눈 SNS가 그 증거라며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또 추가 폭로도 예고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이 해당한다면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의 강압적인 지시는 없었다며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그러자 신 전 사무관이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재반박 게시물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2017년 11월 SNS 대화방을 보면 차관보 직위로 등장하는 인물이 핵심은 17년 국가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 같은 지시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란 이야기란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 세금이 충분히 거쳐 나라 빚을 안 늘려도 되는데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라는 겁니다. 신 전 사무관은 또 적자국채와 관련된 당시의 SNS와 보고서들을 다 공개하겠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배후설에 대해서는 뒤에는 어떠한 집단이나 정당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재부와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적자국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새해 첫 일출을 보려고 부부가 함께 섬에 들어가던 차였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바다에 빠진 승용차를 끌어올립니다. 가까스로 인양된 승용차는 앞유리가 박살난 상태입니다.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0시 58분쯤. 차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해돋이를 보러 섬에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편은 잠시 차에서 내린 상태였습니다. 뒤에 뭔 쿵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확인하러 나가려고 이렇게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주택 옥상에 승합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가 운전자와 동승자를 차례로 구조합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부산 서구의 한 이면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아래 주택으로 떨어져 3명이 다쳤습니다. 진로 변경하다가 다른 차랑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난간 들이받고 떨어진 겁니다. 네, 음주는 안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9분 경북 영덕 앞바다에선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고 주변 원전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 자문을 해주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각 부처와 국무총리, 대통령 산하에 무려 558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많으니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전문가들에게 많은 자문을 받나 보다 싶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난 6월까지 1년간 4번 이상 회의를 한 위원회가 고작 절반. 전체의 14%인 78개 위원회는 단 한 번 모이지도 않았거든요. 지난해 3분기 대통령 직속위원회 19개 중 6개도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경제와 노동, 일자리 문제를 논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조차 말입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그야말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싱크탱크인데도 말이죠. 문제는 이렇게 간판만 딱 걸어놓고 돈은 꼬박꼬박 받아갔다는 겁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 지난해죠. 작년 대통령 직속위원회 총 예산은 390억 원. 3분기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번 본회의조차 열지 않은 12곳에 33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운영비를 제외한 위원장이나 민간위원들 모두 무보수 비상근직이지만 수당 같은 건 다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스푸트니크 충격. 1958년 당시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자 미국이 충격을 받아서 이듬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만들었던 건 이미 잘 알려진 얘기죠. 출범하기까지는 그 이면에서 기획하고 자문한 대통령 직속 국가항공자문위원회 역할이 컸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정부 관련자들이 모여서 무려 43년간 연구와 정책적 토론을 했고 결국 세계 최대의 항공연구소인 나사를 탄생시켰던 거죠. 직접 챙기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부터 많이 해온 말입니다. 새해엔 이스나마나한 위원회, 혈세만 새나가는 위원회, 불필요하게 행정만 낭비하는 위원회, 그래서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위원회는 없는지 직접 제대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도 나사 같은 세계적인 기관이나 좋은 정책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뉴초점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광화문에 백범 김구 선생의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마련된 행사인데 올해 이런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립니다. 서영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 백범 김구 선생의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곧게 편 손가락과 둥근 안경테는 숫자 100,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의미합니다. 있는 전시물을 보니까 그분과 임시정부의 여러 요인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큰 뜻깊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서대문 형무소에 걸린 대형 태극기는 이곳에서 눈을 감은 독립투사들의 기계를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던 많은 독립열사분들 그 아픈 역사들을 잊지 않는 후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묘소가 있는 이곳 서울 효창공원은 독립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중국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등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기 위한 공간들도 만들어집니다.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의 남북 공동 개최도 특별한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은 12월 두 나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겨우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미중 수교 40주년이 되는 올해 두 나라가 무역전쟁을 끝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MBN 신년 기획 시리즈, 오늘은 미중 무역전쟁의 의미와 전망입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세계를 뒤흔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두 나라 모두 상처만 입은 채 휴전을 선언했지만 미중 갈등은 무역에만 국한된 건 아니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북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영내 패권 다툼을 벌였고 무역전쟁 휴전 직후엔 화웨이를 둘러싼 기술 패권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방면의 갈등은 모두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중국몽을 천명하며 미국 패권주의에 정식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중무역 적자를 비판해왔고 급기야 2017년엔 국가안보 전략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무역전쟁이 단순 관세 분쟁이 아닌 패권 다툼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단순히 무역에만 그칠 수 없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019년에는 좀 더 그 내부적으로 복잡한 양상들이 더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최근 유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적어도 무역 분쟁만큼은 일단락될 것이란 낙관론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양 정상이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이 더 악화되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완화될 그런 국면으로. 오는 7일로 예정된 미중 간 무역 실무 협상이 무역 전쟁은 물론 치열한 미중 패권 다툼을 완화시킬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우리나라 대미, 대중 수출 의존도는 무려 70%에 육박합니다. 두 나라의 무역 전쟁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두 대국 사이에서 새우등 친세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경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이 밀고 끌며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가 우선 할 일은 기업이 마음 놓고 국제 통상에 나설 수 있게 물꼬를 터주는 것입니다. 최근 발효된 일본 주도 협정부터 올해 상반기에 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국 주도 협정까지 이해 득실을 따져 가입해 기업의 관세와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나라는 가능한 한 지역 무역 통합 체제에 많이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된다. 기업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기업 활동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차별받지 않게 위해서라도.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내 우리 생산 조립 업체들의 경우 양국 간 무역 전쟁에 직격탄을 맞은 만큼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의 원산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증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먹힌다면 수출이 부진한 거를 상당히 만회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 체질 개선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수출 품목 다변화와 중국 내수 시장 참여 확대, 해외 조립과 생산기지 재검토 등 대체 시장 발굴로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I really see the demand for Korean products. So I think South Korean companies and South Korean products in general, we have a great demand from other consumers and producers around the globe. 미중 무역 전쟁이 최악의 전면전을 피한다 하더라도 쉽게 끝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만큼 기업이 핵심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2019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제 뒤로는 오늘 아침 전남 강진만에서 바라본 일출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도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무척 건조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고 한낮에도 영하 1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무르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모레인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충남 서해안과 호남을 따라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이 지역들을 따라서는 눈발이 조금 더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낮까지 해안을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전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 한낮 기온은 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 아침에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가 춥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대부분 지역에 건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건조한 대기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영국 화물선이 독일 잠수함의 공격으로 침몰했습니다. 그 배에는 사랑하는 여성에게 줄 편지를 갖고 있던 영국 군인도 타고 있었죠. 그리고 애타게 편지를 기다리던 22살 그 여인은 어느덧 99살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77년이 흘러서야 사랑했던 남성의 편지를, 바닷속에 있었던 그 편지를 손에 쥐게 됐던 겁니다. 전하지 못한 진심은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새해 첫날 사랑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